때문에 이제 등기 쪽 넘어가서 책은 10페이지 펴놓으시고, 자, 부동산 등기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등기 개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등기법을 공부하니까 등기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자, 10페이지 부동산 등기 의의 해서 거기 보면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 표시와 일정한 권리관계 등을 기록하는 것, 또 기록 자체, 이걸 등기라고 한다. 말이 어렵죠. 그래서 등기란 등기법을 적는 게 등기예요. 자, 요 등기는 등기 출발점 어디라고 했어요? 등기 출발점은 민법에서 출발한다. 민법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민법 186조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법률 행위를 한 물권의 특실 변경은 등기하여 효력이 생기는 거야. 등기하여. 그럼 등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등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면 돼.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등기가 뭐냐? 그럼 이 부동산이 존재한다. 법률행위가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가장 전형적인 법률행위 봅시다. 매매. 자, 이런 계약을 했다면 계약이 성립됐고 이 계약 이행되면 대금을 다 지급하죠. 계약을 체결한다. 채권행위라고 해서 잔금을 지급한다. 물권행위. 그럼 이렇게 법률행위만 가지고 물권 변동이 생기지 않으니까 공시방법인 등기를 구비해야 돼.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사자가 반드시 등기소란 국가기관 등기소에 가서, 등기소 누가 있어요? 등기관이 있지. 그리고 등기관이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등기부라는 물적, 여기 등기관, 등기부가 있어요. 이 등기소에는 등기부에 뭔가를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적어주려면 등기소 등기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 신청. 그래서 절차에 계시는 신청에서 계셔야 된다. 등기할 때 항상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을 등기법상 등기 권리자, 상실한 사람 의무자, 모든 등기는 이렇게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나와. 즉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이 생기려면 상대방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익을 보거나 권리 취득한 사람을 등기 권리자, 권리 상실하거나 손해보는 사람을 의무자라고 그래. 이렇게 공동신청에 의해서 신청할 때 어떻게 한다고?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이 공동이란 말은 권리자 의무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등기관이 심사해서 이 등기부란, 이 등기부는 지금은 다 전산 등기부입니다. 등기부에 일정한 사람을 기록해 주는 게 등기예요. 어렵지 않죠?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어. 그래서 등기란 등기상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이니까 과거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거엔 등기 필증이 교부됐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적어놓지 않았으면 등기 없는 것이다. 당연한 거죠. 등기부에 기록이 있어야만 등기에 있는 거야. 즉 국가 관련 등기부 뭔가 적어줘야만 등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적는 거, 기록하는 거 이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 요것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접수 시기와 효력 발생 시 프린트물 옆에 놓고 봅니다. 같이. 이건 6조 1항 들어가면서 자, 프린트물 오늘 나눠준 거 보세요. 오늘 나눠준 프린트물 안 받으셨네? 안 받은 분 다 받았어요? 오늘 등기법 할 것 나눠준 게 있어요. 내용이 책이 좀 여러 가지 눈에 한꺼번에 딱딱 안 들어와서 정리해 준 대로 제가 강의할 때 쓰려고 갖다 준 겁니다. 자, 보면 거기 부동산 등기 관련해서 6조 1항 2항에 접수 시기와 효력 발생 시기가 별도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전자 신청이나 이런 전산 등기부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등기의 그 접수 시기에서 6조 1항 봅니다. 등기 신청은 대본 규칙인 부동산 등기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즉 전산 시스템에 저장이 된 때 접수된 거로 본다. 자, 신청 정보가 저장되면 접수된 거로 본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등기 효력 발생 시 등기관이 등기를 다 끝내면 마친 경우에 그 등기는 언제부터 효력생겨? 접수한 때부터. 요 효력 발생 시기와 접수 시기를 정확히 알면 그 밑에 26회에 나왔던 지문을 알 수 있어요.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 효력은 접수한 때 생긴다는데 접수한 때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신청 정보가 저장된 때라고 했지. 이걸 한 문장으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마친 경우 효력은 자, 신청 정보가 저장된 때 효력이 생긴다. 이게 바로 접수한 때를 말한다 했죠. 이렇게 한 문장으로 출제한 적이 있어 최근에도. 그다음 용어 정의에서 거기 5가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거엔 없던 등기법상 용어 정의도 하나 들어갔어요. 현재 등기부는 모두 다 전산 등기부야. 그래서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본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 즉 전산 등기부를 말한다.
그리고 등기부 부본 자료라는 건 뭐냐? 여러분 전산 등기부는 경우에 따라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이게 파손됐을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가상화폐 엄청납니다. 누가 또 가상화폐 컴퓨터에 일본에서 수십억 무슨 이렇게 없어진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눈에 이렇게 보이진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등기부는 항상 국민의 물권을 공시한 중요한 장부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거나 파손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등기부는 일단 등기 끝나면 반드시 하나 복제해 놔요. 뭐냐면 이게 파손 복구시킬 백업 파일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등기부 부본 자료야. 알았어요? 등기부 부본 자료는 등기부와 똑같은 내용인데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다. 백업 파일이다 생각하면 돼. 등기부와 똑같은 걸 복제해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 생기면 이걸 복구시켜 버려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등기부 부본 자료. 이렇게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 구체적으로 한 필지 토지나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자료, 등기 정보 자료를 등기 기록이라고 한다. 내 아파트 등기 기록 좀 보자. 그럼 그 내용을 등기 기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가 뭐냐? 이것은 용어 정의에선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될 때 만들기 때문에 새로운 권리자가 안 생기면 등기필 정보를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어. 그러면 새로운 권리자라는 건 뭐야? 이렇게 A가 B한테 부동산을 팔았다. 그럼 이전 등기하면 등기부에 갑구라는 곳에 소유권란에 가보면 처음 오신 분은 12월 달에 내 등기부 설명한 거 한번 기초과정 내가 해준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들으세요. 요 갑구에 가면 소유권이 A에서 지금 소유권 이전된다. B로 이전된다. 라고 이렇게 B가 소유자입니다. 원인은 매매 뭐 이렇게 써줬어. 그러면 이렇게 B란 이름을 약식으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썼으면 B가 소유자가 된 거야. 그러면 A가 뭐야? 소유권 상실했고 얘는 취득했으니까 얘를 의무자 권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요 B 같은 사람은 자, 등 끝나면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어 안 생겼어? 등 끝나고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죠. 이 필요한 새로운 권리자 생겼잖아. 그러니까 등 끝나면 뭘 만들어줘?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야 돼. 그럼 만약에 매매한 게 아니라 A가 자기 건물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어.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나 안 생겼나? 얘가 매매가 아니고 은행이가 돈 빌리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설정했어.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어 안 생겼어? 예? 자, 여러분들이 권리자 지금 부동산 등기는 자 부동산 등기는 이건 물권에 대한 공시방 물권의 공시방법. 그럼 물권은 자 물권 권리 여기 물권 권리는 소유권만 물권이에요. 여러분 민법 시간 배웠죠? 소유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지역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고 근저당권도 있고 다 물권이 많아. 소유권에 파생 권리가 많지. 그러면 소유권자만 새로운 권리자가 아니고 지상권자도 지역권자도 전세권자도 저당권자도 근저당권자도 다 보다 새로운 권리자야. 그러면 이런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면 뭘 만든다고?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 등기필 정보는 누가 갖는 거냐? 권리자가 권리를 추정받기 권리를 증명하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자라면 등기필 정보 있는 걸 보여줘야 돼. 내가 등기필 정보 있다. 그럼 여러분 소유자가 맞는 거예요. 등기 끝나고 과거엔 이걸 일명 권리증, 등기필증이라고 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권리증이라는 게 아니면 두 개 나눠진 거야. 등기필 정보와 등기 완료 통지 제도로. 알았어요? 그래서 등기 끝나면 항상 보세요. 기본 원리를 알아야 돼. 등기법의 기본 원리는 등기 신청하면 등기소에서는 신청한 사람한테 반드시 뭘 준다? 등기가 끝났다라는 증서를 줘야 돼. 이게 과거엔 등기필증이었어. 근데 등기필증은 제가 요새 감기 오락가락한데 심어진 않아요. 살짝 오는데 약간 목이 좋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요 등기 필증 제도가 있을 때는 요거 다 끝났는데 요게 이제 등기 필 정보 제도로 바뀌면서 여기에 등기 완료 통지 이게 두 가지로 분리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요 등기필 정보는 새로운 권리가 생길 때만 만들어요. 그러면 만약 이런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러면 B가 새로운 소유자가 됐지?
그러면 등기 필정보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어야지. 그리고 등 끝났으니까 뭐도 해줘야 돼? 등기 완료 통지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알았어요? 그래서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는 거 끝나면. 근데 만약에 이렇게 B한테 판 게 아니고 A가 건물 증축만 했어. 증축. 건물 면적이 바뀌었어. 증축해서 부동산 변경 등기를 신청했어. 그러면 등기 신청하면 등기 끝나면 이때 건물 증축해서 변경 등기 신청했다면 새로운 권리자가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지? 그러니까 등기 필정보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지. 새로운 권리자가 없잖아. A가 이 파는 게 아니고 자기가 건물 증축만 했단 말이에요. 증축만 했으면 무슨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만 했단 말이에요. 면적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등기 끝나면 뭘 안 만들어 여기? 이런 경우는 등기 필정보 안 만들지. 근데 등기 끝났다면 끝났다는 표시가 해주라겠지. 뭐만 해야 돼? 등기 완료 통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등기 완료 통지만 하는 거야. 이해 갑니까? 이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왜 원전 등기 필정보, 원전 완료 통지 이렇게 원전 또 합쳐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헷갈리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등기 필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옛날에 취득했던 사람이 이걸 팔려면 요걸 가지고 권리를 입증해야 되고 그냥 등기필 정보를 가진 사람은 요걸 가지고 입증하면 돼. 요거는 입력하는 것이고 이거는 서류 종이 쪽쪽으로 돼 있는 거예요. 등기 필증 이렇게 돼 있어. 물론 등기필 정보도 서류를 만들어줘요. 거기 보안 스티커를 띄고 나서 거기에는 일정한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렇게 등기필 정보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등기 신청 정보는 등기 규칙에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정보다. 이렇게 용어 정의가 나눠집니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몇 개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등기에 사용한 용어는 맞지 않아요. 등기부, 등기 부분 자료, 등기 기록, 등기필 정보, 등기 신청 정보 이 5가지 용어 정의만 알면 됩니다. 그다음 등기 기능은 참고로 간단. 이건 뭐 그렇게 모은 건 아니니까 등기 가장 기능 첫 번째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기능이다. 즉 성립 요건 내지 효력 발생 요건은 같은 말이에요. 물권 변동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만 된다. 이게 성립 요건이라는 게 뭐냐? 자 보세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된다. 즉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이 생길 때 요거를 바로 뭐냐? 물권 행위라고 그래. 줄여서 그냥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 그래서 물권 행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앉았으면 요새 한자 안 쓰니까 이걸 줄여서 그냥 물권 행위다.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법률 행위를 했다. 물권 행위를 했어. 그럼 요것만 가지고는 물권 변동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 안 가면 이렇게 보세요. A가 B한테 팔았어. 그러면 이게 민법 시간에 배우는 뭐야? 계약을 했지. 법률 행위에 관련해서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법률 사실이라고 하지. 법률 사실.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반대방의 의사표시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걸 배웠을 거야. 자, 계약이 성립하면 이 계약은 뭐야? 계약은 채권행위에 불과하다. 채권행위. 이행 문제 남아. 그럼 계약이 있으면 잔금을 지급해야지. 잔금을 지급하면 이행이 다 끝납니다. 이 잔금 다 지급하면 이건 물권적 법률행위, 물권행위를 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합쳐서 이게 법률행위예요. 법률 행위만 했다 해서 물권 변동이 안 생기더라. 민법 186조를 보니까 반드시 법률 행위로 한 경우는 외부에서 누가 이걸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공시해줘라. 그래서 여기다가 무엇을 해야 된다? 등기라는 이런 공시 절차를 맞춰줘야만 뭐가 생긴다?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더라. 이러네요. 그 얘기는 자 법률 행위만 가지고 안 되니까 요 공시 방법인 등기까지가 물권 변동이 되기 위한 요건이 돼. 즉 무슨 요건? 성립 요건이라는 거. 성립 요건. 요건이 성립해야 뭐가 생기는 거야? 효력이 생기니까 요건이 성립하면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거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 어떤 역할을 하느냐? 등기란 물권 변동이 되기 위한 성립 요건 내지 효력 발생 요건의 역할을 한다. 이해돼요? 어디서? 법률 행위를 전제했을 때. 그런데 모든 물권 변동이 법률 행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권 변동되는 과정을 봤더니 이렇게 의사표시가 관여되는 것도 있고 의사표시와 전혀 관련 없는 물권 변동이 있더라. 어떻게 생겼느냐?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계약을 한 게 아니야. A가 죽어서 그냥 자다. 사망했어. 얘가 상속인이야.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어. 상속 받았어. 지금 법률 행위 했습니까? 의사표시가 어디 있어? 없지. 이런 경우에 물론 어떤 사람 저승사자와 계약했습니다. 이건 물권 변동 아무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법률 사실 사망이라는 사건이 생겨. 사망.
사망을 하니까 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어떻게 취득했냐 물어보니까 나는 아무런 조치도 안 했어. 가만히 앉아 취득한 거야. 이게 바로 뭐야?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 이렇게 법률 행위가 아니고 법률에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 보니까 민법 187조도 있더라는 거야. 법률 행위 아무 관련이 없어. 사망이라든가 이렇게 상속이라든가 수용, 공용징수라든가 형성 판결이라든가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을 보니까 이런 경우는 등기할 필요가 없더라. 왜냐? 이런 경우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A가 사망하면 이 상속인들은 다음 날 새벽에 등기소 기다렸다 얼른 가 등기하면 돼.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누가 먼저 가 있다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겠지. 그렇다 하더라도 뭐가 생기는 거야? 물권이 공백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망한 시점이 2018년 1월 31일 02시 30분에 사망했다. 그러면 새벽에 사망했으면 얘가 아침에 등기하면 그 공백이 생기지. 3개월 있다 여기서 상속인이 여기까지는 A가 소유자, 여기 상속 등기한 시점이 이쯤 된다면 여기부터는 B가 소유자면 여긴 뭐야 그럼? 공백이 생겨버렸네? 물권이 없는 상태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언제 이 권리 능력을 행사하느냐? 언제? 사람은 언제 권리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민법 시간에 들으셨죠? 언제? 여러분 뭐라고? 자연인. 자연인은 언제 권리 능력을 갖는다? 생존한 동안. 생존한 동안이 언제야?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 사망하면 어떻게 돼? 권리 능력이 없어져. 그럼 없어지면 이게 권리 주체가 없어졌네? 무주물이 돼버렸다가 또 내가 등기하면 찾아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물권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그냥 사망과 즉시 등기 없이도 그냥 B 앞으로 당연히 넘어가는 거예요. 등기 절차 필요 없고. 이게 바로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 그러면 법률 규정에 따른 건 등기하느냐? 얘도 등기한다는 거예요. 왜 하느냐? 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얘가 이걸 제3자 팔아먹으려면 처분하려면 물권 변동의 경로를 꼭 표시해줘야 돼. 여기서 이렇게 취득했다 팔아먹는 거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처분해라. 즉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에서 이 등기는 처분을 위한 등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때 뭐라고 한다? 처분 요건서 역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책에서는 10페이지 나와 있는 것이고 프린트물 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는 처분 요건서의 등기 역할한다. 그런데 또 일부 등기는 뭐가 있느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자 프린트물도 한번 보시고 책에서는 11페이지 상단에 있어요. 대항 요건서의 등기도 있다. 대항 요건. 여러분 민법 시간에 대항한다는 말이 뭐라고 배웠어요? 대항한다. 대항한다는 말이 뭐예요? 대항한다는 말이 뭡니까? 에? 대항한다 이게 뭐야? 당사자 이외의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 이외의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하는 권리라고 배웠어요?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배웠어요? 에?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어요. 대세적 권리입니다. 근데 채권은 뭐예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우리 처음 오신 분, 이 차도 처음 들었어? 언제 처음 왔어? 학원에 온 게? 오늘? 했었으면 뭐 처음 오는 게 아니에요. 기본 개념은 충분히 알아듣겠네. 예, 알았어요. 자, 그러면 물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대세적 권리지만 채권은 특정인에만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옆 사람한테 100원을 빌렸어. 그럼 누구한테 갚아야 돼? 옆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데 뒷사람한테 갚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또 뒷사람한테 청구할 수도 없지. 빌려준 사람은. 즉 물권은 누구에나 주장할 수 있지만 채권은 특정인에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채권도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는 건 누구나 주장할 수 힘이 생긴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A가 건물주인이냐 주인, B가 빌려 살고 있는 임차인이야. 그럼 임대차는 물권이야 채권이야? 여기 집주인이고 이게 임차인이야 임차인. 이 임차권이라는 건 물권이야 채권이야?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에 효력이 생기면 등기 없이 효력이 생겨? 채권인데 등기해야 돼. 등기 없이도 생겨. 등기가 필요 없는 거야. 계약만 하고 곧바로 이행만 하면 끝나는 거야. 채권이니까. 근데 임차권 등기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그럼 등기된 임차권과 등기 안 한 임차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등기되면 등기부 임차인 나와 있지? 그럼 누구든지 등기부 볼 수 있어 없어? 등기부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줬어. 그러니까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이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야. 또 환매권도 환매란 건 다시 되사올 권리인데 매매하면서 환매권이라는 것은 매매를 하면서 매도인이 다시 사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환매. 이 채권에 불과한데 이걸 등기하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이걸 대항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각종의 권리에서 임의적 정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당권의 이자 약정이나 지상권 설정할 때 지료 약정 이런 것은 당사자가 약정이 있으면 등기하는 거야. 약정 안 하면 등기할 필요도 없고. 그럼 등기하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대항력이 생겨. 이렇게 임차권, 환매권 등등 이런 것은 등기함으로써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라는 거야. 대항력이 생기는 등기도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기능이 나와 해서 효력 발생 요건 이게 가장 일반적이지만 법률 규정에 따른 건 처분 요건이고 이렇게 채권 같은 경우는 등기가 대항 요건서 역할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참고로 이렇게 기능을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아셨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 등기 특징 이 부분은 여기 프린트물 그 옆에다 놓으면서 보면 됩니다. 자 등기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은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 등기란 뭐냐 하면서 등기란 요 국가기관인 자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다가 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나 부동산 표시를 기록하는 게 등기라고 했어. 그럼 첫째 보세요. 등기부는 도대체 어떻게 생기냐? 등기부 편성. 요 등기부 편성에 대해서 요거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등기부를 어떻게 만드는 방법은 원래 세 가지가 있어. 물적 편성, 인적 편성, 연대적 편성 방법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건 물적 편성주의. 요거만 하면 됩니다.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물적 편성주의란 뭐냐?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건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하나씩 1부동산 하나마다 1등기 기록 등기부도 하나씩 만들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물적 편성주의. 인적 편성주의라는 것은 소유자를 중심으로 등기를 만드는 거. 연대적 편성 방법이라는 것은 시간적 순서대로 등기부를 기록을 편철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건 물이랑 부동산입니다. 소유자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중심으로 등기를 만들어.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3개 가지고 있어. 그럼 등기 몇 개 만들어야 돼? 3개 만들어야 돼. 그럼 인적 편성은 소유자 중심이니까 A라는 사람 소유자를 중심으로 만들면 하나만 만들어야 돼. 근데 물적 편성주의는 이 부동산 중심이야. 여기 사람이 아니고 여기 물. 이게 중심이니까 부동산을 중심으로 등기를 만드는 걸 우리가 물적 편성주의다. 이렇게 표현해.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부 몇 개? 하나씩. 우리가 취하는 건 물적 편성 방법.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신청할 때 여기 신청 단계에서 특징이 신청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등기관이 이 등기가 제대로 되는 등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보장, 담보할 수 있었는데 이 등기법상 우리는 심사할 때 당사자들 불러다가 실질 심사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항상 상대방 즉 취득하는 사람과 상시하는 사람이 함께 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공동신청. 아까 여기서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신청 단계의 원칙은 뭐다? 공동신청.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요걸 원칙으로 했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단독신청의 예외도 인정합니다. 구주상 상대방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단독신청. 근데 요걸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거기서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신청을 뭐라고? 공동신청. 프린트물에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단계의 원칙이 뭐라고? 공동신청 원칙. 그러면 여러분들이 권리자 의무자 함께 신청한 걸 공동이라고 했는데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줬지? 권리자 의무자 중에 누가 더 중요한 거라겠지? 이걸 볼 때? 누가 볼 때? 등기관이 볼 때. 어디가 중요하냐? 의무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권리를 상실할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취득할 사람 별로 신경 안 써요. 서류도 전부 다 의무자 서류가 다. 얘는 권리자는 특별한 불만이 없어. 전에 얘기했죠? 등기하면 오늘 강의 끝나고 이 빌딩을 여러분 앞에 등기해 준다고 했을 때 기분 나빠할 사람 있을까? 여러분 앞에 이게 등기가 돼. 기분 나쁜 사람. 없지. 근데 여러분 명의로 됐던 이 건물이 딴 사람 넘어가. 그럼 반드시 여러분 의사가 반영돼 있어야 돼. 내 뜻을 관여하지 않고 가져갔다. 그럼 난리 나지? 그러니까 의무자의 진위를 확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등기관이. 그러려면 인감증명 가져와라. 등기필 정보 가져와라. 한두 개 가져오라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아니면 낼 수 없는 소리를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상 의무자를 등기관이 굉장히 중시한다. 서류도 그렇고. 그런데 방법을 보면 이렇게 직접 찾아가는 거 방문하는 거야. 등기 직접 출석할 수 있어. 방문.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고 그다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한 등기 신청도 있어요. 이걸 전자신청이라. 전자신청 방법. 인터넷을 통한 등기 신청. 즉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신청을 전자신청이라고 한다. 이건 병렬적으로 찾아가든 전자신청하든 이거는 선택사항이지 원칙 예외가 아니야 이거는. 그 다음에 심사할 때 신청했다면 신청했어. 그럼 등기관이 따져봐야 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심사하는 단계에서 세 번째 심사하는 과정에서 거기다 보세요. 심사할 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심사하는 방법은 형식적 심사주의가 있고 형식적 심사주의. 그 다음에 실질적 심사주의.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것은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돼. 즉 절차적 적법성만 심사한다. 이것은 절차적 적법성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실체적 적법성도 구비해야 돼. 실체적 적법성. 여기까지 다 심사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만 끝이냐 이거보다 더 실체관계 따져보냐 여기 차이 나는 거야. 그러면 형식적 심사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 간단해. 절차가 신속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실체관계까지 다 따져봤다. 그럼 뭐가 좋으냐? 이건 좋은 점이 있어요. 등기 진정성이 보장돼. 즉 진위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장점은 각 심사 방법의 이 장점은 상대방한테 뭐가 돼? 단점이 돼. 그러면 형식적 심사한다는 것은 서류만 가지고 하자만 없으면 등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등기가 빨라. 좋아. 근데 실질적 심사는 실체관계가 있는지 다 따져봐야 돼. 진정성은 보장되지만 등기 한 건에 시간이 걸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바람직한 태도야? 등기하려면 무엇이 바람직해요? 요걸 실질적 심사하면 더 좋은 거야.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등기 한 건 할 때 실질 심사하려면 원래 형식적 심사하는데 등기관이 하루에 100건의 등기를 처리한다. 실질 심사하면 10건도 못 해요. 그러면 지금 등기가 엄청나게 많이 밀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매매 계약하고 잔금 치는 날 오는다. 그러면 당사자는 어떻게 돼? 오늘 등기 접수하면 내일쯤 오면 등기 필증 등기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질 심사라서 한 6개월 걸리는데 갑자기 앞이 깜깜해지면서 숨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같이 성질 급한 사람에 등기 끝나는데 6개월 걸린다면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인구도 지금 자꾸 줄어드는 입장에서 등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가 또 죽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는 안 돼. 그래서 신속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심사할 때 어떻게 한다? 형식적 심사. 예외가 없어요. 형식적 심사. 과거엔 구분 건물에 대한 사실조사 사건이 있다 없어졌어. 다 싹 없어지고 지금은 형식적 심사. 다만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그래서 자 심사 단계에서 우리가 취하는 것은 뭘 취하겠다?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다 등기해줘요. 등기관 잘못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류상 아무 하자가 없어. 그럼 등기하는데 등기관이 심사하는데 아무 장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심사 방법에서 각종 정보 즉 서면과 그 기록사항만 가로 심사하는 걸 이걸 뭐라고 한다? 여기 절차적 적법성 심사, 형식적 심사주의. 지적과 반대로 왔지? 지적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실질적 심사한다. 지적에서는 등기에서는 뭐라고? 형식적 심사예요. 그래서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물권 변동 관련해서 지금 자 이렇게 심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등기해 줍니다. 심사했더니 이상이 없더라. 이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등기를 해. 그럼 등기한다는 것은 등기비 어떤 일 기록해 준다는 거야. 등기하면 뭐가 생기느냐?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겨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효력이 발생할 때 물권 변동이 되는 방법에는 우리 같이 이렇게 등기함으로써 생기는 제도하고 즉 법 체계가 이렇게 두 가지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륙법인 유럽 대륙에서 우리 같은 이런 그 법제도를 우리 동양에서 이걸 수입에다 쓰는 건데 독일의 법 태도와 이걸 독법주의라고 해요. 프랑스법이 대도법 이걸 불법주의 프랑스법주의가 차이가 있어요. 독일법의 태도는 어떠냐? 독일 사람들은 아주 명확한 걸 좋아해요. 여기는. 알았어요? 그래서 법률 행위만 가지고 즉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만 가지고는 물권 변동이 안 되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공시 방법까지 갖추어 놔라. 여기까지 공시 방법인 등기를 구비하면 비로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해. 이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이런 반면에 프랑스 사람들은 어떠냐? 이 사람은 약간 두리뭉실해요. 그래서 여기 프랑스 말하는 것도 독일 말과 프랑스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독일 말 딱딱딱 끊어지는데 프랑스 말은 막 비음 섞어서 그냥 알아듣기도 어렵지. 여기서 프랑스법에 가면은 여기서는 얘들은 우리끼리 물권 행위만, 즉 법률 행위를 딱 했다면 굳이 공시방법 등기 없어도 물권 변동은 생기더라. 물권 변동의 효력은 생긴다. 이거는 우리끼리 이렇다. 당사자 간의 말. 근데 프랑스 사람들한테 그럼 당신네 등기 안 합니까? 우리도 등기를 해요라고. 공시방법인 이 등기를 자기들도 하는데 왜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즉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이 대항한다는 게 주장한다 했죠. 대항하게 등기하는 것뿐이지 물권 변동을 해서 등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독일법의 태도를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자 등기 공시방법인 등기라는 형식을 구비했을 때 물권 변동이 생긴다. 이걸 형식주의. 알았어요? 그리고 요 등기까지가 물권 변동이 되기 위한 성립 요건이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성립 요건주의 내지 형식주의라고 해요. 이에 비해서 프랑스법의 태도를 뭐라고 하냐, 물권 변동을 위한 법률행위, 즉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된다. 이걸 의사주의 라고 표현하고, 또 자기들은 이 등기가 어떤 요건이다?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거니까 이것은 등기는 대항 요건에 불과하다. 대항 요건주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독법주의와 불법주의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이 법을 개수를 한 게 어떻게 되느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거쳐서 유럽의 법제를 받아들일 때 제일 법이 발달했던 나라가 당시에는 프랑스였어요. 프랑스 법을 모방해서 일본 민법을 만들었고, 일본이 근대화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거예요. 서양 흉내를 낸 거 첫 번째 옆에 있는 나라 조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 땐 일제시대 이 일본 민법이 조선에 의용이 됐어요. 해방이 되면 일본은 싫지, 우리는 일본이 동쪽으로 하면 우리 서쪽으로 하고, 일본은 보기도 싫었어. 그러니까 일본과 반대로 요 독일 민법을 개수에다가 현재 우리나라가 민법을 1960년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독일법 태도를 취한다. 이게 독법주의. 이게 뭐냐?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그래서 민법 186조를 보니까 법률 행위로 난 물권의 득실 변경, 이때는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건 뭐냐? 독법주의,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다 같은 말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취하고 있지만 여기 불법주의니 의사주의니 대항요건주의는 우리 민법 태도가 아니야. 이건 우리와 다르다. 이걸 알면 돼. 그래서 거기 물권 변동 관련해서 법률 행위를 전제로 우리가 독일법을 개수했다. 독법주의. 다른 말로 성립요건주의, 다른 말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프랑스법의 태도와 다르다. 프랑스법주의를 대항요건주의, 의사주의라고 하더라.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 자, 그럼 등기했다면 물권 변동이 생겼는데 이 등기를 믿고 거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등기를 믿고 한번 거래해봤어. 이 등기를 한번 믿고 거래해봤어. 했더니 꽝이더라. 이게 바로 뭐냐? 공신력 문제. 공신력을 인정할 것이냐? 자, 이 공신력을 알려면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뭘 배우는 거야? 공시원칙. 그 다음에 공신의 원칙. 이거를 자 민법에서 물권 배웠죠? 공시원칙이란 거 뭐라고? 공시. 물권 변동 관계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당사자 이외의 제3자 볼 수 있게. 그럼 공시원칙은 우리는 채택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어. 부동산 같은 경우 뭐로 공시하고 있어? 등기라는 공시수단이 있어요. 물권 중에 동산 같은 건, 자 동산 어떤 방법으로? 점유로서 공시하고 있어. 알았어요? 여러분 책 현재 점유하고 있지? 누구 거야? 내 거다 하고 점유하고 있는 거야. 볼펜 점유하고 있지? 내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차 타고 왔어. 어디다 놨어? 주차장에 있지? 키는 누가 가지고 있어? 여러분 가지고 있으니까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걸 뭐예요? 점유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붙들고 있으면 점이 오는 게 아니에요. 동사는 점유로서 공시하고 부동사는 등기로서 공시하는. 즉 공시 원칙 이건 다 채택하고 있어요. 문제는 공신이라는 말은 뭐냐? 이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했을 때 이 신뢰를 보여주느냐 이게 바로 공신 원칙과 연결된 거야.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했으면 그대로 물권 변동효를 인정해주면 공시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고 이거를 보호 안 해주면 채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까 여기 지울게요. 우리는 물권 변동에 관련된 공시 방법인 등기는 1960년 우리 민법을 제정하고 나서 독일법을 계셔다 우리 민법을 만들었다 했지. 그러면 독일 제도를 수입해다 만들었어. 그럼 이게 우리가 스스로 고안해낸 제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독일은 오랜 기간 역사적 변迁과정에서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걸 수입하다 보니까 그래 그럼 내가 정상적으로 등기 신청해서 이루어진 등기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서류를 한번 위조해서 초기엔 아직 자리 안 위조문서를 가지고 등기한 다음에 팔아봤어. 그러면 이 사람은 자 C는 비명이 된 등기를 믿고 자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했으니까 원래는 얘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이러면 누가 또 피해보는 거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이게 누구야? 진정 소유자. 진정한 권리자지. 이 진정 소유자와 누가 문제돼? 거래의 상대방이 문제되는 거야. 상대방. 소유권이 부동산 하나에 2개씩 있다면 나눠주면 되는데 소유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민법의 조문에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된다. 아니면 진정한 소유자가 보호된다. 이런 규정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예? 없어. 규정이 없으면 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해석을 해보면 즉 이런 경우에 누가 더 법익이 중요하냐. 여기서 A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 법익을 형량해보라. 진정한 소유자 자고 났더니 집이 없어진 사람이야. 그냥 눈 떠보니까 없어졌어. 왜? 그러니까 사기꾼이 등기해서 팔아먹었어. 너 소유권 상실 이렇게 맞느냐? 얘는 누군가 거래했는데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 이 사람이 사기 이렇게 위조문서 한지를 모르고 이걸 잘못 알고 취득한 사람이야. 그러면 진정한 권리자와 거래 상대방 다 보호를 해줘야 될 사람인데 둘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에요? 예? C? 예, A. 여러분이 A일 때는 나 좀 보호해주세요. 여러분이 C일 때는 저를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할 거야. 내가 거래 상대방 하면 억울하니까 나 보호해주세요. 내가 진정한 소유자야. 그러면 어떤 놈이 내 집을 아파트를 갖다가 위조해가지고 팔아먹었어. 죽일 놈 하면 또 나를 보호해달라고 난리쳐. 그건 각자 이 지점에서 얘기하면 안 되고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았다 집이 없어진 사람과 거래를 하긴 했는데 잘못 봤어. 그래서 손해봤어. 이런 사람 중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야? A가 훨씬 중요해. 이러면 만약 이 소유권 상실해버리면 자본주의 질서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위조 가져보니 물건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냥 자기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아파트가 없어지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더 법익이 중요한 사람은 진정한 소유자, 권리자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니까 얘를 보호하려니까 누구를 희생시켜야 된다는 거야? 거래 상대방을 희생시켜야 된다는 거야. 희생시키려니까 뭐야? 등기를 믿고 거래했어도 이 신뢰를 보호해주지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신의 원칙에서 공신의 원칙 부동산에 대해서는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하려니까 거래 상대방을 희생시켜야 됐다. 그래서 공시 원칙을 부동산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다만 동사는 외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긴 채택해. 그래서 무권리자로부터 즉시 동산 소유권 취득 인정해 줘. 이걸 동산이 선의취득제도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부동산에는 선의취득제도가 없어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됩니다. 대신 공신력을 부정하는 이걸 이제 공신력이 없다. 공신력을 부정한다. 이렇게. 자, 이제 개념 알았으니까 공신력이 없어. 공신력을 부정하는데 얼만큼 부정하느냐? 아주 100% 부정해. 그럼 뭐가 없다는 거야? 예외가 없습니다. 공신력 부정에 뭐가 없다고? 예외가 없어. 공신력을 부정합니다. 예외가 없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우리 민법에 보면 각종의 지금 현행 등기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하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등기도 많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 이해 안 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친구하고 짜고 등기 신청해 보세요. 등기관 해줄까 안 해줄까? 해줄까 안 해줄까? 내가 매매한 것처럼 계약 써줄 테니까 네가 등기해봐. 등기관 믿나 안 믿나? 등기 해줄까 안 해줄까? 당연히 해줍니다. 등기관은 서류상 하자면서 다 해준다 했잖아. 그러면 이러한 문제,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팔지도 않았으면서도 판 것처럼 채권자들이 집행들어올까 가장 매매했어. 그럼 계약서 있고 등기했으니까 외관상 얘가 소유자 됐지. 외관상 실제는 아닌데. 그럼 이거 믿고 B가 만약 팔아먹었어. 그럼 얘는 나중에 우린 공신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진정 소유자 가서 내 거야 찾아가 버리면 거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 없어? 아니 쉽게 얘기하면 만약 이 공신력 인정이 좀 이런 꼴이 돼버려요. 그러면 돈 벌려고 어렵게 고생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 자, 집이 하나 있어. 친구한테 등기해줘. 팔아먹어. 찾아가. 또 등기해줘. 팔아먹어. 찾아가. 이러면 되겠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외관을 믿고 거래했을 때 공신력은 없지만 요거는 우리 민법의 규정을 만약 108조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통정허위 표시. 법률 행위에서 통정허위 표시는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어. 법률행위 무효. 따라서 이 무효에 의거한 이 등기도 무슨 등기야? 무효의 등기야. 무효의 등기. 이걸 믿고 거래한 사람, 이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 피해를 막아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 뭐야? 이 사람이 이 내용을 모르면 선의 제3자라면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자, 얘가 물건 취득한다는 게 아니고 처음 무슨 얘기야? 얘가 A가 진정 소유자 얘한테 권리 주장 못 한다는 거야. 그럼 반사적으로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선의 제3자 보호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그럼 뭐냐? 이거는 공신문제 아까 예외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예외가 아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이거는 예외가 아니고 뭐라고? 제3자 보호를 위해서 법에 특별 규정을 둔 것뿐이야. 공신력 부정의 예외가 아니야. 공신력 부정에 뭐가 없어? 예외가 없어. 그럼 여기서 얘가 선의가 아니라면 당연히 악의라면 이 악의 선의 다 배웠지 민법 시간에? 선의 뭐야? 모른다는 얘기지? 악인 알았다는 얘기야. 만약 C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깍두기 두목이라도 몰랐으면 뭐라고? 선의. C라는 사람이 목사님이라도 알았다면 뭐라고 한다?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 자, 그러면 여기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니까 반사적으로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뿐이고 공신력 부정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고 한 거야. 이건 법률 규정에 따라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 악이라면 당연히 공신력이 없으면 소유권을 취득 못하는 거예요. 요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신력 여부, 공신력 부정한다, 예외가 없다. 선의 제3자 보전보다 특별 규정일 뿐 예외가 아니다. 이 표현을 정확하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가배상 책임주라는 것은 등기를 믿고 거래했을 때 이로 인해서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바로 국가배상 책임 문제야. 모든 손해배상의 근거 규정은 어디냐? 민법 750조예요. 민법.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 여기로 넘어가요. 그런데 행위 주체가 공무원일 때는 국가배상법도 넘어가요. 특별법이 만들었어. 국가배상법. 만약 어떤 사건이 자동차 관련됐다 그러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특별법을 다 만들어 놔. 그러면 출발 일반법은 이거고 이게 특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지금 등기와 관련해서 국가가 업무를 하는데 누굴 통해서 움직였어요? 지금 공무원들. 이게 등기관도 공무원이 아니야? 등기관 공무원일까 아닐까? 공무원이지. 공무원이 상대방인 국민에게 자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요건을 갖춰가지고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원래 피해를 입은 국민 누구한테? 가해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배상 능력이 없으면 국민이 불안하지. 그러니까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요건이 충족되면 자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인 이 756조건이 충족되면 누굴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라. 그러면 국가가 물어주겠다. 여기서 배상해주겠다. 물어주겠다. 그리고 만약 공무원의 행위를 봤을 때 얘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되느냐 아니면 단순 경과실이냐에 따라서 고의나 중과실이라면 구상권을 물어내라. 그래서 첫째 배상해주고 두 번째 구상권 행사할 때 고의나 중과실이면 구상권 행사하겠다. 이게 바로 국가배상법의 규정이야. 즉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등기관이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이 규정이 없고 요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 배상 책임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나온 배상법상 규정이다. 그것도 이때 등기관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당연히 국가배상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국가배상 책임조로서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있더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특징으로 나오는 겁니다. 요 내용이 여러분 책에선 11페이지 뭐 물적 편성주의다. 그 다음에 신청할 때 공동신청 원칙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공신력 부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12페이지 맨 위에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이런 규정들은 공신력 인정해서가 아니라 개별 규정, 특별 규정에 의해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규정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문제점으로 나오는 게 거기에 제가 써놓은 거 보세요. 이원적 공시 방법, 즉 대장과 등기부 나눠지다 보니까 양자가 상호 불일치할 수 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사실관계는 어디 기준? 대장 기준. 권리관계는 어디 기준? 등기부 기준. 이걸 정리해야 된다겠죠. 그 다음 자 원인증서란 건 각종 계약서를 말합니다. 이게 사서증서란 건 개인 간에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문서란 얘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은 계약서 지금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옆에다 노트 한 장 찢어서 계약서 만들어서 효력 있어 없어? 있어요. 구두로 말로만 했어. 계약이 아니야. 계약이지.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계약은 뭐라고? 낙성분류시라 배웠지. 낙성분류시. 배웠어 안 배웠어요? 배웠으니까 다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등기하려면 어떤가 증명서를 내야 되니까 거기다 계약서 연습장 찢어가지고 만든 계약서를 갖다 제출했어. 효력 있어 없어? 있습니다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인증서를 개인 간에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심사할 때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형식적 심사만 해. 실체 관계를 따져보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부실 등기, 즉 실체관계 맞지 않는 등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 무엇이 부정되다 보니까 거래 안전이 침해된다? 아까 공신력 부정. 그거 써놓은 공신력을 부정. 공신력을 부정하는 이유가 아까 왜 부정했다고 얘기해 줬죠? 이유. 공신력 부정한 이유. 아 그랬는데 공신력 부정한 이유가 뭐라고?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신력 부정하라 했잖아요. 그럼 진정한 권리자는 보호가 됐는데 누가 울고 앉아 있어 지금? 거래 상대방이 피해를 보고 있죠. 진정한 권리자 보호됐는데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피해를 본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 공신력 부정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거래 안전이 침해되고 신속성도 져야 되는 거야. 등기를 믿어봤자 헛거다. 이러면 어떻게 돼? 함부로 저 사람 실제 소유자인지 한번 확인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러한 거래 안전이 침해되거나 신속성이 져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나온 거 보세요. 예외가 없는 거. 물적 편성주의에 대한 예외 없어요. 인적 편성이나 연대적 편성 방법 안 씁니다. 물적 편성주의. 공시방법 이원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할 게 등기부 이원화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원적 공시방법이라는 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소관청에 가면 자 지적 소관청 이거 건물도 마찬가지. 건축물 대장 소관청 여기 뭐가 있어? 대장이 있고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등기소에 가면 뭐가 있어? 등기소에. 여기에 등기부라는 게 있어. 등기부. 물론 다 전산 등기부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 이걸 뭐라고? 이원적 공시방법. 이걸 하나로 만들지 않아.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 이원적 공시방법. 그러니까 양자가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한 거. 여기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부도 보니까 나눠져 있어. 등기부도. 이게 등기부 이원화 문제예요. 어떻게?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나눠져 있어. 왜? 토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에 나누는 거야. 자, 등기부도 어떻게 나눴다고?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나눠져 있어. 그럼 이거는 예외가 없을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여기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뭐냐? 아파트는 이걸 같이 취급해. 아파트. 이걸 뭐냐? 집합 건물. 즉 구분 건물에 가면 토지 건물 대지권 등기를 해버려요. 대지권 등기를 해서 그냥 하나로 취급해버려. 일반 토지 건물 따로따로 취급해야 돼. 그러니까 등기를 두 건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 단독주택을 샀다 그러면 이 사람이 건물만 산 게 아니라 밑에 토지도 사고 건물 샀어. 두 건이 등기를 해야 돼. 근데 이게 뭐야? 만약 아파트라면 아파트 살 때 밑에 토지 건물을 따로따로 오는 게 아니라 이건 대지권 등기를 통해서 대지권 등기 일체로 취급한다. 일체. 하나의 부동산처럼. 하나의 부동산처럼. 그러니까 아파트 101호를 팔았다? 그냥 토지도 같이 팔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 이걸 이렇게 토지와 건물 나눠진 걸 뭐라고 한다? 등기부 이원화. 대장과 등기부 나누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걸 공시방법의 이원화. 무슨 얘기 하겠어요? 대장과 등기부로 나눠진 걸 공시방법 이원화. 등기부와 토지 건물 나눠진 걸 등기부 이원화. 공시방법 이원화 예외가 없어. 그러나 등기부가 두 개 나눠진 건
집합 건물, 구분 건물에 가면 하나로 취급해버려. 알았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거기 밑에 공시방법 이유나 여긴 예외가 없다는 것이고 공신력 부정에 대한 거 예외가 없다. 이건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내용을 좀 설명 좀 쉬었다가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